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그곳에서 가장 오만한 스타 의사가 돈 없는 노인 환자를 모욕하며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밥도 주지 마라. 당장 쫓아내. 라는 고함이 울리고 노인은 굶주린 채 창고 같은 병실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건 단 한 통의 전화에 병원장이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그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병원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들은 어째서 이 초라한 노인에게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작 전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도시의 심장이 얼어붙은 듯한 지독히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거리를 핥히는 바람 소리 사이로 지치고 둔탁한 구급차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비싼 의료 기술이 모여 있다는 대한 최고 의료원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따뜻한 공기를 뿜어냈지만 그 온기는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한 남자의 몸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낡고 더러워진 외투에 몸을 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친 목소리가 응급실의 소음에 섞여들었습니다. 신원 불명, 보호자 없음. 70대 추정 남성.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체온증과 저혈당 쇼크가 의심됩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기계음,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발걸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들것 위의 노인은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소지품은 있습니까? 신분을 확인할 만한 거 말입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것이라고는 낡은 손수건 한 장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받아낼 곳이 불투명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의사 가운을 입기 시작한 젊은 수련이가 다가와 작은 불빛으로 노인의 눈을 비춰보았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련이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노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상은 아주 짧았습니다. 일단 수액부터 연결하세요. 그리고 피검사 준비해 주시고요. 수련이는 이내 사무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인의 낡은 옷이 거칠게 벗겨지고 차가운 소독 솜이 그의 팔을 닦아냈습니다. 바늘이 혈관을 파고들었지만 노인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끝난 뒤 그는 침대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마저도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이유로 그는 차가운 복도, 그것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구석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의 새 보금자리는 청소도구함과 고장-난 의료기기들 사이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소독약 냄새와 알 수 없는 병원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액한 병이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지만 그를 환자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복도의 풍경이 된 말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병원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근무자들의 지친 얼굴이 퇴근하고 말끔한 가운을 차려입은 아침 근무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복도 구석에 누워있는 노인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편에서부터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 김영수의 외아들이자 이 병원 간판 의사로 불리는 김시준 교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련이와 전공의들을 한 무리 이끌고 아침 회진을 돌던 참이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눈부셨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듯한 의사 가운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은은하게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병원의 수익을 책임지는 특실 병동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이 복도 구석, 병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누추한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김시준 교수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구겨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가 멈추자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노인을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따르던 수간호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향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복도에 버려진 쓰레기를 가리키는 듯한 경멸감이 묻어났습니다. 수간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실려온 신원불명의 환자입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대기 중인데. 김시준 교수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기 중이라고요? 우리 대한 최고 의료원 복도가 언제부터 길거리 노숙자들의 휴게실이 되었습니까?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수련이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그제야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병원비는커녕 당장 밥값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환자 하나 때문에 병원에 물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는 다시 수간호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구석진 병실이 어디입니까? 창고 옆에 햇빛도 안 드는 8인실, 거기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치우세요. 그는 옮기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의 귓가에 똑똑히 들리도록 그는 나지막하지만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여기서 당장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병원의 규정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욕을 당하던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오만한 의사의 눈을 아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맑고 깊게 김시준 교수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그 알 수 없는 눈빛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칠게 몸을 돌렸습니다. 시간 낭비했군. 어서 갑시다. 구두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들이 와서 노인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병원 복도 천장을 바라보며 병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실려갔습니다. 그의 수액은 이미 다 떨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실려간 곳은 김시준 교수가 치우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병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본관 건물의 가장 구석, 그것도 햇빛이라고는 한 줌도 들지 않는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8인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곳은 병실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침대는 7개뿐이었고 나머지 한 자리는 녹슨 의료기기들과 버려진 휠체어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침대는 8번째로 그 고물들 바로 옆 차가운 시멘트 벽에 바싹 붙여졌습니다. 그 벽 너머에서는 병원의 거대한 세탁기와 보일러가 밤낮 없이 둔탁한 소음을 울렸습니다. 침대를 미는 간호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이 무자비한 처사를 묵묵히 이행하면서도 차마 노인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삐걱거리는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매트리스는 한쪽이 주저앉아 스프링이 앙상하게 느껴졌고 덮고 자야 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명의 버려진 사람이 왔다는 사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노인의 곁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온 신입이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앙상한 팔을 덮어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기 누르세요. 그녀가 가리킨 호출기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붉은색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고장 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가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간호사, 거기서 뭐 합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거긴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입니다.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김시준 교수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이 병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이고는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기계의 진동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 소리처럼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 병원, 자신이 세웠던 이 병원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에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이렇게 변해버린 과정을, 그 시간의 덮개를 피부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처음 세울 때 그는 바로 이 자리, 이 가장 후미진 땅에 먼저 와 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병원을 세우면서 가장 낮은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운명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침에 그를 쓰레기 취급했던 김시준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는 맹수처럼 성큼성큼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더러운 병실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값비싼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이 김시준 교수의 등장에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겁에 질린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이 병원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고 누군가는 지금 이 노인처럼 가장 비참한 곳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노인의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걸린 이름 석자와 신원 불명이라고 적힌 얇은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박철민. 성함은 있으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그 말에는 이름 따위는 사치라는 듯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트를 침대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얇은 종이가 노인의 다리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내가 한 말을 잊으신 겁니까? 아니면 못 알아들으신 척 하시는 겁니까? 김시준 교수는 허리를 숙여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거스른 존재에 대한 분노와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여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어르신이 누워있는 이 침대, 이 이불,
하다못해 어르신이 숨쉬는 이 공기까지 전부 돈입니다.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는 빚이라는 단어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노인을 향한 완벽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눈을 감고 있던 노인, 박철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을 쏘아보는 김시준 교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조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박철민이 맞습니다. 그것은 김시준 교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겁에 질려 용서를 빌거나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확인시켰을 뿐입니다. 그 고요하고 당당한 태도에 김시준 교수의 오만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하찮은 노인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시준 교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대답은 아주 잘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시니 더 좋군요. 그는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서며 병실 전체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병원비를 모두 지불할 보호자를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어르신 발로 직접 걸어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그는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를 보란듯이 확인했습니다. 만약 해가 진 뒤에도 어르신이 이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잔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병원 규정대로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르신을 아주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김시준 교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거칠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가면서 문을 아주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의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박철민은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간 것을 그 병실 안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시준 교수가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 병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은 마치 그 분노가 자신들에게 옮겨붙기라도 할까봐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그들은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이 끔찍한 불청객이 어서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 모든 모욕의 한가운데에서도 눈 한 번 세게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앙상한 팔을 들어 창문조차 없는 차가운 시멘트 벽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벽을 타고 전해지는 둔탁한 기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전 그가 이 병원에 첫 삽을 뜰 때 그는 바로 이 자리, 병원의 가장 뒤편이 될 이곳을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환자들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일러실과 세탁실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건물에 지으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이 진동은 자신의 철학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알리는 슬픈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몸집을 불리면서 비용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그가 그어놓았던 생명선들을 마구잡이로 뒤섞어 버린 것입니다. 환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가 들어섰고 기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구겨 넣어진 존재가 되어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배식 카트의 바퀴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는 이 절망적인 병실의 환자들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배식 카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밥냄새와 멀건 국냄새가 퀴퀴한 병실 공기에 섞여들었습니다.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용역업체에서 나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삶에 지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식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번 침대요. 3번 침대요. 카트는 천천히 병실을 돌았고 마침내 박철민이 누워있는 8번째 자리, 고물들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머니는 식판 하나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그녀를 감독하던 젊은 간호조무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거긴 빼세요. 김시준 교수님 지시 못 들었어요? 저분은 식사 제공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었던 식판을 다시 카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박철민의 앞을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따뜻한 밥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치고 멀어졌습니다. 꼬르륵 하는 소리가 텅 빈 배에서 울렸지만 그것은 생리적인 고통이기 전에 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그는 밥 한 끼조차 얻어먹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은 더욱 흘러 창밖이 아주 희미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시준 교수가 말했던 해가 지기 전이라는 그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환자들은 자신의 저녁 식사를 소리 없이 먹어 치웠습니다. 그들은 박철민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를 동정하는 순간 자신들 또한 김시준 교수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병실에 처음 들어왔던 그 신입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가운 주머니에 숨겨온 작은 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간호사의 눈을 피해 이 굶주린 노인에게 몰래 뭐라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박철민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어서. 그녀가 빵을 내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의 모든 불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병실을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겁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이 꺼졌어 몇몇 환자들의 침대 곁에 있던 작은 의료기기들까지 소리를 잃었습니다. 이 병실은 병원의 필수 전력 공급망에서도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 간호사 역시 당황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그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그녀는 허둥지둥 벽에 붙은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굶주렸던 그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낮고 침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 간호사라고 했소.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정 간호사는 놀라 불빛을 그에게로 비추었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정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철민은 휴대전화 불빛 너머 어둠 속의 벽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비상벨은 누를 필요가 없소. 어차피 중앙통제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테니. 네. 그게 무슨... 정 간호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구관병동은 30년 전에 내가 처음 설계할 때 전력선을 본관과 완전히 분리했었소. 그런데 아까 보니 저 벽 너머 세탁실에서 넘어온 불법 배선들과 뒤엉켜 있더군. 지금 이 정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오.
그는 마치 눈앞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중앙 배전반실, 3층에 있는 비상 전력 패널 말이오. 거기서 분명히 이 8인실로 이어지는 7번째 회로를 누군가가 임의로 차단했을 거요. 비용을 아끼려고 말이지. 아마 저 세탁실 기계가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이쪽 선까지 모두 태워버린 게 틀림없소. 지금 당장 시설팀에 연락해서 본관 3층 배전반의 7번째 회로를 확인하고 세탁실에서 넘어온 불법 배선을 전부 뜯어내라고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실은 다시는 불이 켜지지 않을 거요. 정 간호사는 그 엄청나게 구체적인 말들에 압도당했습니다. 신원불명의 밥도 굶고 있는 노인이 어떻게 병원의 중앙 배전반 구조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휴대전화를 들어 시설팀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네. 본관 3층 배전반 7번째 회로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탁실 배선도. 전화를 받은 시설팀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병실의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정 간호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설팀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신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7번째 회로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탁실 배선하고 엉켜 있었고요.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 간호사는 전화를 든 채 멍하니 박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민은 그저 다시 켜진 형광등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시준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체격에 검은색 제복을 입은 병원 보안팀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완전히 저문 것을 확인하고 김시준 교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민 씨, 맞으십니까? 김시준 교수님의 지시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퇴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친 노인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침대 양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보안팀 직원 2명의 등장은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들은 김시준 교수의 그림자처럼 어떠한 감정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남자들은 그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온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검은 제복은 병실의 하얀 벽과 소름 끼치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박철민의 침대 차트를 확인하고는 종이를 구기듯 손에 쥐었습니다. 박철민 씨, 김시준 교수님의 지시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퇴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퇴원이라는 단어를 마치 추방이라고 발음하듯 힘을 주었습니다. 젊은 정 간호사가 본능적으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앙상한 노인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환자시라고요. 지금 막 전기가 나가서 다들 놀랐는데 이렇게 강제로. 보안팀장의 눈이 정 간호사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 간호사님, 이건 교수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간호사님이 관여하실 일이 아닙니다. 비키십시오. 그는 정 간호사의 어깨를 손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정 간호사는 와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뒤쪽에 있던 녹슨 휠체어에 부딪히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환자가 이불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보안팀원 한 명이 박철민의 야윈 이불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일어나시죠, 어르신. 그들의 손이 뼈만 남은 듯한 박철민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앙상한 환자복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종이장처럼 가볍게 침대에서 끌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저체온증으로 인해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정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그녀의 앞을 철저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간호사님, 업무 방해로 징계받고 싶으십니까? 이건 병원의 규정입니다. 돈을 내지 않은 환자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 신발도 신지 못한 노인의 발이 차가운 바닥에 끌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존엄성이 이 병원의 가장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그 누구도 이 무자비한 폭력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끔찍한 장면을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음과 공포를 뚫고 낮고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팀의 손에 반쯤 들려있던 바로 그 노인,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두 남자를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 정전 사태를 해결할 때처럼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보안팀장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끌려나가는 노인이 이토록 당당하게 멈추라고 명령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노인네. 지금 와서 빌어봤자. 박철민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과 미안함으로 울고 있는 정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 간호사. 미안하지만 내게 전화 한 통만 빌려줄 수 있겠소? 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보안팀원들도 정 간호사도 심지어 숨죽이고 있던 다른 환자들까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안팀원 중 한 명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전화? 지금 이 상황에 누굴 부르시려고? 경찰이라도 부르시게? 박철민은 그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떨고 있는 정 간호사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 아니, 김영수 원장에게 걸어야겠소. 그 말에 보안팀장의 얼굴이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감히 원장님 성함을 함부로 부르다니. 원장님이 당신 같은 사람 전화를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정 간호사 역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르신. 원장님은 지금 이런 일로. 그녀는 원장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오히려 이 노인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정 간호사. 간호사가 가진 병원 내부망 전화로는 소용이 없소. 간호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빌려주시오. 내가 김영수 원장의 개인 번호를 알려줄 테니. 개인 번호. 그 네 글자가 병실을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김영수 병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이 병원에서 아들인 김시준 교수나 극소수의 최고위 임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성역과도 같은 정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의 조롱하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노인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전화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꼈습니다. 박철민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치 수십 년 전 외과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휘하던 때처럼 침착하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 간호사를 바라보며 11자리의 숫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천천히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누르시오. 010. 그것은 분명히 이 병원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벽한 개인 번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좁고 더러운 8인실 병실 안의 모든 공기가 정 간호사의 떨리는 손가락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노인이 불러주는 그 기묘한 11자리 숫자를 홀린 듯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눌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누를 때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보안팀장과 그 부하 직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들은 차마 다음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의 개인 번호를 안다는 것은 이 병원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보안팀장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셔츠 깃이 갑자기 숨막히게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저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 간호사의 손가락이 마지막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박철민을 한 번, 그리고 흉흉하게 서 있는 보안 팀원들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박철민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정 간호사는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병실 안은 너무나도 조용해서 휴대전화 수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신호음 소리가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두. 그 기계적인 신호음 하나하나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팀장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몰래 닦아냈습니다.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받지 마라. 없는 번호이거나 엉뚱한 사람이 받아라. 두. 신호음이 네 번째 울렸을 때였습니다. 보안팀장이 더는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다시 원래의 거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이봐. 지금 뭐 하는 장난. 그때였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정 간호사의 어깨가 솜털 하나하나까지 곤두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고 깊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권위가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장 김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비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정체 모를 전화를 경계하는 김영수 원장 본인의 목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을 본 박철민이 앙상한 팔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 동작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 간호사, 전화. 이리 주시오. 정 간호사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황급히 휴대전화를 박철민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보안 팀원들은 그 노인이, 그 더럽고 낡은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감히 병원장의 개인 전화를 받아드는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영수 원장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말하지 않으면 끊겠습니다. 누구신데 이 번호를. 박철민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는 듯한 아주 낮고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길거리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병원을 세우고 한 시대를 이끌었던 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수 원장. 전화기 너머의 김영수 원장이 흠칫 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자신의 이름을 직함과 함께 부르는 그 무례함에, 그러나 그 목소리에 담긴 알 수 없는 무게감에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철민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일세. 박철민. 그 이름 석자가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2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지금 이 순간 차라리 자신의 귀가 멀어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전화기 너머에서 김영수 원장의 목소리가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갈라져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십니까? 지금 어디? 박철민은 그 격렬한 반응에도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 의사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자네 아들. 김시준 교수가 나를 쫓아내라고 보안팀을 보냈더군. 그리고 밥도 주지 말라고 했다네. 뭐라고요? 그놈이 감히.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고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죽을 죄를. 당장 가겠습니다. 어디십니까? 박철민은 자신이 누워있는 이 더러운 병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본관 구석. 8인실 1세. 창고역. 박철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김영수 원장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계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모시러. 으아. 전화는 뚝 하고 끊겼습니다. 그가 전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든 채 그대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거친 소리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보안팀장은 이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넘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튼튼했던 두 다리가 더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박철민을 바라보며 마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어르신 하는 소리만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부터 이 병원 전체를 울리는 듯한 다급하고도 광적인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이 병원의 질서 정연한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다다닥 하고 복도를 울리는 그 소리는 구두가 벗겨질 듯이 절박하게 뛰는 한 남자와
그를 미처 따르지 못하고 뒤엉켜 달려오는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산사태가 이 병원 구석의 8인실을 향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맹렬하게 돌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은 이제 파랗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조금의 자비도 없이 점점 더 크고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훈련받은 몸은 이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후들거리다가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박철민의 침대 발치, 그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노인의 발 아래 스스로 엎드린 꼴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박철민을 쳐다볼 수도, 다가오는 그 발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박고 덜덜 떨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잘못, 제가. 그의 부하 직원 역시 굳어버린 동상 같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잡으려던 그 어정쩡한 자세 그대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정 간호사는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병원이 단체로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박철민이 돌려준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쾅! 마침내 병실 문이 누군가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 거대한 힘에 의해 부서지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대한 최고 의료원의 심장, 병원장 김영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했던 병원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아마도 방금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은 듯 사자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최고급 의사 가운은 복도를 달려오는 동안 어딘가에 걸렸는지 한쪽 어깨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그리고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허 하고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원장 비서실장과 병원 행정처장, 그리고 몇몇 고위 간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공포에 질린 원장을 따라 달려오다가 이 끔찍한 8인실의 광경 앞에서 넋이 나간 채 멈춰 섰습니다. 김영수 병원장의 광기 어린 눈이 이 지옥도 같은 병실 안을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고 있는 보안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정 간호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녹슨 고물들 옆, 앙상한 스프링이 느껴지는 더러운 침대 위에 밥 한 끼조차 얻어먹지 못해 굶주린 모습으로 낡고 찢어진 환자복을 입은 채, 그러나 그 모든 비참함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맑은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의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 주었으며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세워준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그분. 박철민. 김영수 병원장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다리가 마치 거대한 산이라도 본 듯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꺾였습니다. 쿵! 김영수 병원장은 박철민의 침대를 향해, 그 더러운 바닥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죄인처럼 접어 하고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박철민의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원의 병원장이 자신의 모든 체면과 권위를 내던지고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는 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가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며 내뱉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놈이 죽을 죄를. 선생님. 김영수 원장은 이마가 깨져 피가 흐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행정처장과 비서실장도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병원장이 이마를 받고 오는 그 노인 앞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흐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울부짖는 그 옛 제자를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과 절규를 뚫고 아주 오만하고도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 하나가 병실 문을 향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병원 이미지 다 망치게 이런 더러운 데서. 김시준 교수가 이 소란의 근원지를 찾아 잔뜩 굳은 얼굴로 병실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시준 교수의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는 이미 지옥과도 같은 병실의 공기를 한 번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란입니까? 병원 이미지 다 망치게 이런 더러운 데서.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에 대한 일말의 이해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자신의 유능하고 강력했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체면도 버리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불쾌한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이 쓰레기 취급을 하며 쫓아내려 했던 바로 저 노인 때문이라는 것이 그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고 병원의 최고위 간부들이 어째서 저런 냄새나는 노인 하나 때문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굴욕적인 협박 때문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김시준 교수는 성큼성큼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실신한 보안팀장의 몸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차듯 무심하게 밀어내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당장 일어나십시오. 병원장이 이런 자들 앞에서 무릎이나 꿇고 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그는 감히 자신의 아버지 김영수 원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고 절규하던 김영수 원장의 울음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한 번 들썩였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아들 김시준이 알던 그 존경스럽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와 바닥에 부딪혀 터진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와 그리고 절망으로 범벅이 된 눈물이 뒤엉켜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귀의 눈, 그 새빨갛게 충혈된 두 눈이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 김시준 교수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목격한 자의 끝을 알 수 없는 경멸이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갈라진 목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김시준 교수는 아버지의 그 끔찍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보안팀에 넘기고. 닥쳐라. 김영수 원장의 입에서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병원 건물이 통째로 울리는 듯한 거대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용수철처럼 무릎 꿇은 자세에서 상체를 튕기듯 일으켜 자신의 아들을 향해 피 묻은 손가락을 겨누었습니다. 네. 이놈. 김영수 원장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감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 것이냐. 김시준 교수는 그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김영수 원장이 다시 포효했습니다. 내가 지금 더럽다고 말한 저곳이, 내가 망신이라고 말한 저분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감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금 바닥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는 박철민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저 은혜도 모르는 놈을. 제 아들놈을. 김시준 교수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저 길거리 노인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답을 찾기도 전에 김영수 원장이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의 면전에 내던졌습니다. 김영수 원장은 피 묻은 손으로 박철민을 가리키며 아들 김시준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저분을 보아라.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감히 노인네라고 불렀던 저분이 바로.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 안의 모든 사람, 겁에 질린 환자들, 넋이 나간 간부들, 그리고 울고 있는 정 간호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병원의 가장 깊은 비밀을, 가장 끔찍한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내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신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김시준 교수의 눈이 마치 거대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원장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병원의 원장으로 서 있는 것이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스타 의사라는 감투를 쓰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것이 다 저분이.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박철민의 발치에 다시 이마를 박았습니다. 선생님. 으흐흐. 제가 다. 박철민은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겁게 김시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절규가 아닌 텅 비어버린 재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병원 로비에서 매일 아침 보는 그 설립 기념비 말이다. 김시준 교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념비에 맨 위에 새겨진 이름. 박철민. 그 이름을 내가 한 번이라도 눈여겨보았다면. 김시준 교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철민. 박철민. 그 이름. 자신이 며칠 동안 신원불명이라며 빚쟁이라며 돈 없는 노인네라며 짓밟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병원 말이다. 이대한 최고 의료원은, 이 병원은 저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나 같은 놈들을 가르치고 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저분이 세우신 곳이다. 그 말이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김시준 교수의 몸은 마치 척추가 뽑혀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두 다리는 더 이상 그의 몸뚱이를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쿵. 김시준 교수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더럽고 차가운 바닥에 아버지와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쫓아내려 했던 것은 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밥을 굶겼던 것은 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을, 자신이 서 있는 이 세계의 창조주를 자신의 손으로 모욕하고 짓밟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끔찍한 진실과 함께 김시준 교수의 귓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발에 휩쓸린 듯 하얗게 타버려 아무런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인네라고 불렀던 존재. 그가 쓰레기 취급을 하며 밥을 굶겼던 존재. 그가 규정을 들먹이며 쫓아내려 했던 존재. 그 존재가 이 병원을 세운 신이었다는 사실. 그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매만졌던 자신의 스타 의사라는 지위가 바로 그 신이 내려준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감히 그 신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의 오만했던 이성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엎드린 자세 그대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영수 원장의 통곡 소리만이 이 지옥 같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너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스승, 자신의 은인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선생님의 평생을 제가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의 곁에 함께 무릎을 꿇었던 병원의 고위 간부들은 이제 감히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마를 바닥에 박은 채 이 태풍이 자신들의 목숨만을 살려주기를 쥐 죽은 듯이 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병원 수익이라는 명목 아래 이 병실처럼 버려지는 공간들을 묵인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태의 공범이었습니다. 병실 안 낡은 침대에 누워있던 다른 환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아니, 자신들보다 더 비참하게 버려졌던 한 노인의 발 아래 벌레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가장 기묘하고도 가장 통쾌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신입 간호사, 정 간호사가 빵을 든 손을 미쳐 내리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아닌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역사의 한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이 노인이 어째서 그토록 고요하고 당당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절규와 침묵을 깨고 굶주림에 지친, 그러나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무거운 음성이 병실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박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제자 김영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실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본 자의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수 원장. 그 목소리에 김영수 원장의 울음소리가 마치 칼에 베인 듯 끄 하고 멈췄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로 몸을 떨었습니다. 박철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일어나게.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원장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바닥에 더욱 세게 찌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면목으로 선생님을 다시. 박철민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앙상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며칠을 굶고 모욕을 당한 그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침대에서 다리 하나를 내려놓으려 안간힘을 쓸 때였습니다. 어르신. 그것을 본 정 간호사가 들고 있던 빵을 침대 위에 내던지듯 놓고는 반사적으로 달려와 박철민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시면. 박철민은 자신을 부축하는 이 어린 간호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옥에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옅은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고맙네, 정 간호사. 그는 정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마침내 두 발로 섰습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앙상한 발이 자신이 세운 이 병원의 가장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에 여전히 엎드려 있는 두 남자, 김영수와 김시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통곡하고 있었고 아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듯 텅 비어버린 눈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김시준 교수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사의 가운은. 그의 목소리에 김시준의 어깨가 마치 채찍이라도 맞은 것처럼 흠칫 하고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철민의 말이 사형 선고처럼 이어졌습니다. 의사의 가운은 자네의 오만함을 감출하고 입는 갑옷이 아닐세. 그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그들의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춥고 두려움에 떠는 환자들을 덮어주라고 있는 이불이어야 했네. 그는 제자 김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자리는 김영수 원장이 마치 그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두 손으로 귀를 막으려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옥좌가 아닐세. 박철민은 정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익힌 곳에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발판이었어야 했네. 그는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길을 막고 있는 두 남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그는 아까 실신했던 보안팀장의 곁을 지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무릎 꿇고 있는 간부들을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밥 한 끼 주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는 경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익힌 환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문,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가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이 방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전체를 향한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세운 병원에 이 방은 없었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문을 열고 복도의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된 죽은 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그 절망의 밤을 떠나고 문이 철컥 하고 닫혔습니다. 그 가벼운 닫힘 소리는 그 방 안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마치 사형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진 그를 대신해 방 안에는 감히 숨조차 쉴 수 없는 질식할 듯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죽은 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병원장 김영수는 스승이 사라진 그 문을 향해 엎드린 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통곡으로 들썩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온몸의 피와 영혼이 발바닥으로 전부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저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병원에 이 방은 없었네. 스승의 마지막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영수라는 한 인간, 한 의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가장 끔찍한 선고였습니다. 그의 아들, 김시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더럽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 그의 실력, 그의 명성, 그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사 가운을 입은 살인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죽이는 신을 모욕한 괴물이었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있던 병원의 고위 간부들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1분이라도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장과 그의 아들이 이 병원의 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자신들의 운명 또한 바람 앞에 촛불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이 8인실과도 같은 어두운 곳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또 얼마나 많이 외면해 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정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이 거대한 권력의 무너짐을 눈물 젖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그 작은 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 엎드려 있는 병원장과 김시준 교수의 곁을 지나 박철민이 사라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직전 방 안에 남겨진 죽은 자들을 향해 아주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방에서 계속 그러고 계실 겁니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자신의 스승이 걸어 나갔던 그 빗속으로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신발이라도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멈춰버린 무덤 속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 최고의료원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장이 자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원불명의 노인 환자에게 이마가 깨지도록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이 병원에 숨겨진 설립자였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모든 직원이 대강당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병원장 김영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위풍당당한 병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깊은 절망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질 듯한 육성으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스승의 은혜를 잊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스승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연설이 아닌 한 죄인의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그날 병원장은 그 자리에서 선포했습니다. 병원의 모든 수익 사업과 특권의 상징이었던 VIP 병동은 오늘부로 즉각 폐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머물렀던 그 있어서는 안 될 방, 그 부끄러운 8인실부터 병원의 가장 낮은 곳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의 관심사였던 김시준 교수는 그날부로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쫓겨났다고 혹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최고의료원은 아주 고통스럽고도 더디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 지적했던 구관의 차가운 난방 배관은 가장 먼저 뜨거운 물이 흐르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낡은 8인실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따뜻한 환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설립자 기념실 같은 거창한 이름 대신 빛드는 곳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 간호사는 그날의 용기를 인정받아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환자 권익 보호실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입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환자의 손을 가장 먼저 잡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시준. 그는 정말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몇 달 뒤 도시의 가장 가난하고 후미진 동네 지하 창고를 개조한 허름한 곳에 무료 진료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곳에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찾아오는 노숙자들의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를 돕던 한 자원봉사자가 지칠 대로 지친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의사는 환자의 발을 씻기던 걸레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토록 오만하고 불꽃 튀던 그의 눈은 이제 비어버린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그 봉사자가 아니라 저 어두운 지하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가운에 진짜 무게를 말입니다. 한편 대한최고의료원 중앙 로비에는 병원장의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있던 자리에 텅 빈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 하얀 벽에는 단 한 문장만이 단정하게 새겨졌습니다. 의사의 손은 환자의 손을 잡을 때 가장 따뜻해야 한다. 박철민.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왔다가 폭풍을 일으키고
비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비로소 그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 등불처럼 켜지기 시작했습니다.